이 업계에서는 지금 성장 호르몬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직접 자기 몸에 주사를 해보고 혈청 검사를 해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오랜 기간 쓴 선수들 보면 팔다리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몸통만 커져 있어요. 계속 약은 더 쓰고 시간이 흐르는데 점점 몸의 곡선과 볼륨은 죽어 보이는 그런 경계에 오거든요. 성장 호르몬을 좀 과하게 사용했었을 때 심장 좌심실이 3mm 정도 두꺼워진 거, 그게 엄청나게 두꺼워진 거거든요. 심장이 커져서 건강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저희가 항상 정보 전달 영상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실내에서 찍는 게 사실 맞지만 좀 서울의 다양한 곳곳 풍경을 좀 공유드리고 싶어서 야외에서도 많이 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피디님이랑 나온 곳은 여기가 성동구 응봉산이라는 곳이에요. 되게 풍경 야경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 촬영하겠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 있으면 그곳에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펩타이드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성장 호르몬을 다루는 이유가, 펩타이드가 성장 호르몬도 그 종류 중에 하나고요. 지금 흔히 알려져 있는 수많은 보디빌더들이 사용하는 펩타이드 약물들이 성장 호르몬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통 테스토스테론에서 모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들이 파생돼서 시작했듯이 보디빌더들이 쓰는 펩타이드 약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장 호르몬 때문에 시작된 파생된 약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의 효과와 기전과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을 영상에서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관련된 자세한 프로필 같은 경우는 잠백이 카페에도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 업계,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접근하고 쓰는지, 우리나라 코치들과 선수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약간 마법의 약물로 알려져 있어요. 거의 성장 호르몬을 정말 많은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높은 가격 때문이에요. 언더그라운드 걸 쓴다 해도 믿을 수도 없지만 비싸고, 제약회사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된 용량으로 투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돼요. 이 높은 가격과 새롭게 등장했던 약물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완전히 대비되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바로 과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프레지아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건 다 근비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형성 같은 경우는 근세포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과형성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1에서 2세 사이에 근세포 수가 사실상 정해져서 그게 죽을 때까지 평생 가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왔을 때 정말 너무나도 많은 몸에 영향을 미치는 마스터 같은 호르몬이지만, 가장 보디빌더들과 선수들이 유의 깊게 보게 만든 게 IGF-1을 성장 호르몬이 늘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IGF-1이 간에 가서 생산이 되면 이 과형성, 근세포 수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약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생각하는 환상과 이런 게 좀 있었던 약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상의 약물로 인지가 되면은 현재 실질적인 효과에 비해서 좀 더 미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맞아요.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미화됐어요. 오히려 성장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쓰면 근비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가시적으로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191 성장 호르몬과 192 성장 호르몬, 그리고 가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미 한번 다룬 영상이 있어요. 이 업계에서는 지금 성장 호르몬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코치도 마찬가지고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직접 자기 몸에 주사를 해보고 혈청 검사를 해요. 예로 들면 주사 후 48시간 이내에 성장 호르몬의 수치를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성장 호르몬 주사 후 하루 이틀 동안 손이 뻑뻑해지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보통 3화요 정도 맞으면, 처음 맞아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손발이 붓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거든요. 막 뻑뻑해져요. 그래서 그걸로 성장 호르몬을 판단하기도 해요. 또 다른 걸로는 뭐 7일간의 IGF-1 수치를 추적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 업계에서 브로사이언스를 이렇게 추적하는 성장 호르몬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과 유사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잘못된 192 성장 호르몬도 있고, 그 외에 펩타이드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성장 호르몬인지 아닌지 진품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미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코치나 선수들도 프로들도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사 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이걸 검사해주는 기관도 극히 드물고요. 검사를 한다고 해도 191과 192 성장 호르몬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저는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정말 써야겠다, 보디빌딩이 내 인생이고 정말 이게 내 목적이고 내 직업이다 라는 분들은 꼭 저는 제약회사 성장 호르몬을 정식적으로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나 코치들이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 용량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말 그대로 브로사이언스, 누가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니까 저렇대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립된 과학적 근거가 있지만 나름의 기업계에서 정립된 용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뭐 클리닉 센터들에서 피부 관리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맞는 용량이 1에서 2IU 정도예요. 그리고 1, 2IU도 어느 정도 지방이 조금 덜 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좀 더 지방 대사하는 거에 있어서 효과를 주고 싶고 성장 호르몬 효과를 느끼고 싶은 용량이 보통 4IU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4IU 만든다고 최소 용량이라고 밝힌 사람이 웨슬리 비서스랑 저스틴 사이어라는 애가 있어요. 웨슬리 비서스는 4IU에서도 최소한 근비대, 그러니까 과형성하고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저스틴 사이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4IU 쓴다고 밝혔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왜냐면 저스틴 사이어 코치가 맷 젠슨이라는 크리스 멈스도 코칭하고 굉장히 유명한 코치가 있는데 그 코치가 좀 과용량을 쓴다고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저스틴 사이어가 직접 다른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그 맷 젠슨이랑 실제로 그 약물 스택이나 사이클을 공유해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아예 공개를 했었어요. 딱 저스틴 사이어도 올림피아 준비할 때 딱 4IU, 2IU씩 오전 오후로 나눠 맞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4IU가 약간 보디빌더가 쓸 수 있는 그냥 어느 정도 컨디션 관리되는 최소의 용량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8에서 9IU 정도 맞아야 된다는 입장들이 있어요. 닥터딘이나 비거러스나 이런 친구들이 근비대를 위해서 뭐 4IU, 1, 2IU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과형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9IU, 3mg 이상 써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인데, 근데 이 용량에 대해서는 써봐야 알겠지만 저는 항상 좀 보수적으로 용량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간이 성장 호르몬을 IGF-1으로 전환하는 능력의 상한선, 맥시멈이 어느 정도 정해진 실험 결과 같은 게 좀 있어요? 정확한 실험 결과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연구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보통 성장 호르몬을 우리 몸에 투여하면 이게 간에 가서 간의 수용체와 만나서 IGF-1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사실 핵심이 아니라 이 보디빌더들이 맞는 이유는 이 순수 IGF-1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IGF-1 같은 경우는 사실 한 6IU가 최대치라고도 많은 코치나 선수들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IU가 이상이 8IU, 9IU, 10IU 넘어가서 몸에서 IGF-1 검사를 해보면요, 어느 정도 오르는데 일정 수준 이상 더 이상 안 올라요. 그래서 6IU가 직접 이거를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또 코치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코치가 공유한 데이터들을 보면 성장 호르몬은 6IU에서 이미 최대 IGF-1에 도달하기 때문에 또 많은 용량을 맞으면 의미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한 발 나아가서 에반 센토판이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보디빌더가 있어요. 그 친구랑 조 팔라시오스라는 한때 잠깐 핫했던 빌더가 오히려 성장 호르몬을 쓰지 않고 시합을 준비했을 때 훨씬 더 몸이 잘 나가고 훨씬 컨디션이 좋았다라고 얘기했고, 에반 센토파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시즌에는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게 되면 더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게 인슐린 민감성 개선성과 사실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 호르몬 사용을 시즌에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비시즌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과 바라보는 시각과 맞았을 때 반응이 다르다 보니까 꼭 용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 용량으로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보면 제 생각에는 한 3IU에서 6IU가 그냥 가장 합리적인 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뭐 체중이 120, 130 나가고 그 이상이 가면 8IU, 10IU도 갈 수 있지만 8IU, 10IU가 넘어가는 거는 이미 프로급으로 진짜 근육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100kg 이상 대 나가고 충분히 훈련 퍼포먼스도 이미 최대치로 나온 분들이 시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 호르몬을 선수들이 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의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을 1.5에서 2IU씩 나눠서 맞았어요. IGF-1이나 뭐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상 지방을 태우는 건 아닌데 지방을 대사하고 지방을 약간 관리하는 목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1.5에서 2IU 정도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대치에 달하는 용량이에요. 그래서 1.5에서 2IU를 병목 현상이 안 생기게 하려고 아침 저녁이나 오전 오후나 아니 뭐 3-4시간 간격으로 나눠 맞고 운동 전에 나눠 맞고 이런 방식으로 썼거든요. 이걸 멀티도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올드스쿨 한 90년대에서 00년대 보디빌더들은 아직도 데이비드 팔르모도 실제로 그렇고, 아무튼 옛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코치들은 나눠서 맞는 방식을 아직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방향이 바뀐 게 뭐냐면, 어차피 IGF-1 같은 경우가 제가 카르니틴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지방을 사실 자체적으로 연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성장 호르몬의 과형성, 근비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장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 리듬을 생각해서 자기 전에 몰아서 맞는 경우들이 요즘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글로 작성해서 링크로 남겨놓겠지만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아시고 자기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유산소 전에 맞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성장 호르몬이 몸에서 워낙 투여되면 빠르게 흡수된다고 생각해서 주사를 맞고 한 30분 후에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유산소를 하면서 우리가 지방을 연소하는 그 과정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최소한 저는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이후에 주사 이후에 유산소를 타시는 게 지방 태우는 거를 극대화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입장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자기 약점 부위 전날에 아예 고용량으로 몰아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운동에 맞춰서 알지폰 수치를 극대화시키려고요.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고 정말 비상식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 이 범위 안에서 그냥 취향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 건강상 부작용은 아닐 수 있는데요. 운동선수 보디빌더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코치들이 굉장히 고용량 쓰고 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보고 다시 좀 해석해서 좀 선수들한테 지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오랜 기간 쓴 선수들 보면 팔다리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몸통만 커져 있어요. 계속 약은 더 쓰고 시간 흐르는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흐릿흐릿해지고 점점 몸의 곡선과 볼륨은 죽어 보이는 그런 경기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저스틴 해리스라는 한 코치가 이 발언을 했었을 때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근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위축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쓰다 보면 세포에 부종이 생기면서 이 말단에 수분이 부종이 차면서 신경을 압박을 해요. 무조건 압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삼하유부터 압박되거든요. 이게 압박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그 근육으로 가는 근신경이 어떻게 보면 신경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 다리가 마르게 되고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오는 보디빌더들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상완 요구, 그러니까 팔 근육이랑 다리 근육이 얇아지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맞았을 때 팔다리가 얇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글리코겐 합성 경로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요. 성장 호르몬을 계속 맞다 보면 이걸 아무리 관리하고 식단 관리를 해도 지방이 끼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우리 혈류에 지방산이 엄청나게 과대 방출되게끔 해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카네틴 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슐린 민감성, 감수성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하는 대사 방식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오랜 기간 맞게 돼서 이게 왜곡이 생기면 근육으로 가야 될 글리코겐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으로 가서 수분을 머금고 빵빵하게 근육이 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 불필요한 곳에 수분이 모여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맞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필비즈라는 코치도 얘기를 했었는데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미쳐요.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IGF-1과 관련이 있는 IGF-BP3라는 피부를 두껍게 만들 수 있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콜라겐 합성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과다하게 합성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다 보니까 보디빌더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아직도 몸이 더 좋아질 시기여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분명히 다이어트는 된 상태인데 디테일감이 없는 거예요. 선이 안 보이고 분명히 지방은 없는데도 이렇게 피부는 두꺼워지고 복부는 팽창하고 팔다리가 점점 마르는 노인처럼 그렇게 되는 현상이 보디빌더들이 이런 성장 호르몬을 쓰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진짜 건강과 관련된 부작용인데요. 이전 부작용은 선수의 생명과 보디빌딩 미학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건강상의 부작용이에요. 일단 좌심실이 비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드라우라는 아랍의 유명한 투원투 선수가 성장 호르몬을 좀 과하게 사용했었을 때 심장 좌심실이 3mm 정도 두꺼워진 거 보고, 그게 엄청나게 두꺼워진 거거든요. 그게 두꺼워진 거 보고 용량을 줄였을 때 그나마 한계치를 아직 안 넘어서 다시 심장이 두꺼운 게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자기 영상에서 밝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커진다는 게 심장이 커져서 건강해서 좋은 게 아니라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부작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인슐린 저항성, 민감성이에요. 이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몸에서 데미지를 받다 보면 결국은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뇨의 위험도 있고 체내에서 몸을 탄수화물을 잘 대사하지 않는 모든 만병적 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상선
갑상선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을 계속적으로 좀 더 많이 맞다 보면 T4가 T3로 전환되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억제되게 되면 대사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혈청 페리틴 수치가 떨어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 우리 러너분들도 사실 이거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게 밖에서 이렇게 많이 뛰면 이 발바닥에 족부에 타격이 와요. 그러면 이 적혈구가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철분이 소실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리틴이 철분 저장 단백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페리틴 같은 경우가 성장 호르몬 사용과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효과에 있어서 연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혈청 페리틴이 없을 경우는요, 성장 호르몬이 조직 복구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혈청 페리틴도 T3 다 관련이 있으니까 꼭 한번 유심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좀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중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게 닥터 토드리 코치가 그 실험에서 밝혔던 건데 바로 에스트로겐이에요. 그중에서 에스트라디올인데 간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IGF-1 수용체의 민감성과 발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는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억제되어 있으면 IGF-1을 제대로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토드리 코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육아유를 썼을 때 에스트로겐 수치, 에스트라디올 수치가 한 100에서 176 정도 됐었을 때 최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선수들이 에스트로겐 수치도 기준 범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딱 범위 내에서 상한선 정도가 가장 성장 호르몬을 썼을 때 효과가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게 성장 호르몬 사용할 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아시는 분이 없을 텐데 DPP-4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그냥 효소거든요. 뭐 단백질이니까 분자 과위 같은 거예요. 주로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 GLP-1이라고 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GLP-1 수치가 상승을 하는데, 조절이 되는데, 그거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게,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DPP-4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억제제가 약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DPP-4를 억제하면 왜 성장 호르몬 효과가 극대화되냐면요, DPP-4는 IGF-1 역시도 이거를 분자 가위가 잘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DPP-4 억제제가 또 이게 억제되면 성장 호르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비고로스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민감성이에요. 돔 슈퍼 슬라이스라고 그 리간 그라임즈랑 몇몇 코치하는 또 유명한 코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성장 호르몬 맞으면 인슐린 민감성이나 이게 둔화되고 제대로 탄수화물을 대사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온오프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뭐 3일은 쓰고 하루 이틀 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장 호르몬의 효과,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도 결국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슐린 민감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닥터 제임스라는 코치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간 수치, 간 스트레스, 그러니까 간의 그 상태를 체크할 때 혈액 검사에서 ALT라는 걸 검사하잖아요. 그 수치가 높으면요, 아까 여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여성 호르몬이 낮으면 간에서 IGF-1 수용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ALT 수치가 높아도 간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상태여도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IGF-1이 제대로 생성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 수치도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 특히나 경구제 많이 먹을 때는 성장 호르몬 효과가 굉장히 많이 둔화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CRP라는 염증 지표예요. 우리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특히 언더그라운드 제품을 다 쓸 텐데 그런 거 맞다 보면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멸균되지 않은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동하다 보면 외부에서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오르는데,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효과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은 대부분 해외 코치나 유명 코치들이나 해외 유명 프로 선수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SNS나 뭐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작성됐던, 그러니까 올라왔던 영상 기반으로만 딱 현장 내용으로만 소개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업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장 호르몬의 정말 문제점과 우리나라 선수들과 코치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봉산 좀 내려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성장 호르몬에서 생각하는 우리나라 보디빌딩 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해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한국 보디빌딩 씬에 지금 저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가짜 내추럴도 있지만 프로를 준비하면서 성장 호르몬, 인슐린, 성장 호르몬을 남용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그렇게 쓰는 거를 보면 본인이 무지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업자나 코치들이 무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부정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선수의
선수를 레슨하고 케어해주고 이끌어주려는 게 아니라 본인 업적으로 빨리 프로를 내보내고 그리고 빨리 성장하는 걸 보여야지 그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성장 호르몬 시바이유에서 시작하는데 뭐 요즘에야 하이퍼플래지아나 뭐 근비대의 목적에 맞춰서 파라유부터 써야 된다라는 말을 배우신 분들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번에 파라유 젊은 나이 때 쓰는 건 사실 좀 비상식적인 접근이에요. 물론 성장 호르몬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용량을 맞으면 IGF-1 전환 효율이 엄청 낮아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계속 성장 호르몬 용량을 많이 늘리면 비정상적으로 조직을 비대화시키고 수분 정체를 엄청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빠르게 선수를 성장시키고 그걸로 본인의 사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코칭을 많이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10IU 맞다 보면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없으면 뭐 12IU, 14IU, 20IU 이렇게 늘리기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중국에서 192 성장 호르몬을 쓰다 보면 항체가 생기거든요.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가 나중에는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지속적으로 고용량을 찾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이런 코어에서부터 이거를 제대로 바닥에서부터 이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문드문 온라인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레딧을 통해서 해외 업자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 의도적으로 업자들이나 생산자들이 만든 왜곡된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근력이나 뭐 수행 능력, 뭐 스트렝스에는 아예 영향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린 나이에 기초 체력이나 힘이 최대로 증가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직 숙련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을 사용해서 하게 되면 빠르게 근비대를 일으키면 저는 그게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운동한 부위 외에도 다른 부위 근육들까지 같이 비대화 시켜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한번 젊은 나이에 진행되면 이걸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 숙련도 없이 이렇게 과용량을 사용해서 막 억지로 몸을 키우면 팔다리, 광배, 가슴, 어깨 이런 근육을 키우는 속도보다 다른 막 배나 그 외에 훈련하지 않는 부위도 같이 덩달아 크는 속도가 너무 같이 상승하면서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적 요소들 곡선, X테이퍼나 Y테이퍼의 피지크의 흐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처음에 이제 막 그렇게 올라오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비대가 되면서도 어느 정도는 또 컨디셔닝이 나오는 또 근육의 질감이 드러나는 시기들이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진짜 1, 2년만 지나도 제가 봐서는 무대에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된 상태의 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생명을 갉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운동 숙련도나 힘이나 이런 게 최대한 올라왔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뒷받침되고 성장 호르몬을 그때 쓸 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용량에서 쓰면서 몸 반응을 보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추럴 선수들도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이나 펩타이드나 성장 호르몬을 도핑에 안 걸린다니까 쓴다는 뭐 말들도 있는데 꼭 그런 거를 사용하실 때는 코치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시기보다는 그리고 온라인에 돌아가는 말을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좀 비판적인 사고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 업계에서 생각하는 내용들만 핵심적으로 짚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편 같은 경우는 IGF-1이나 MGF-1이나 성장 호르몬을 방출하게끔 유도하는 펩타이드들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리 궁금하신 펩타이드 있어서 남겨주셔도 제가 많이 찾아본 후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